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15페이지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배우셨을 때 제일 먼저 보시면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안에 보시면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효율성의 정도는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시장마다도 이제 이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하고요, 부동산 거래 가격에 반영하는 속도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배우게 되냐면요, 이런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없는데도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도 시세는 계속 움직이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의 성격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은 개발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그 개발이 될 것이라는 이익의 일부가 현재 거래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소문, 루머에서도 가격은 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거래 가격에 반영해서 우리가 거래하고 싶어 할 텐데,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매수하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갖고도 대가를 지급하기에 조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조율해 줘야 되는 사람이 그게 중개업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효율성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효율성에 대한 유형이 있죠. 시장에 대한 유형을 보게 되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현재 시장 가치가 이게 과거 정보만 반영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요, 뭐도 얻을 수 있냐면 초과 이윤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 정보가 매개가 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보는 현재 또는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 117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은요,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S전자의 주가라는 것이 있었을 때 얘가 상한가하고 하한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을 앞두고 있고요. 2020년 2월, 그 다음에 2019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상한가에서 떨어졌다가 하한가에서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를 쳐요. 그러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 2월을 기점에서 반등해서 상한가 치죠. 그리고 쭉 떨어졌다가 2월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과거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니까 그 시점에서 다들 매수 주문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봐야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 운영을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상 이윤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가 약성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이라고 했을 때요. 중강성은 현재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현재 정보가. 또 현재 정보를 매개로 우리가 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 정상 이윤만 얻게 되고요. 이 시장에서도 초과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 정보가 매개가 돼야 돼요. 미래 정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S전자의 주가가 만약에 주당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 안에는 S전자의 뭐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집약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대신에 내부 정보라고 그러죠. 그룹 고위층만이 알고 있는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당연히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겠어요? 초과이윤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장이 중강성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내부자 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초과이는 얻죠. 어디에 여기 신설된다더라, 도로가 열린다더라, 어느 지역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더라,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으면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중강성이에요. 근데 중강성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약성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중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면은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시장도요. 정보가 매개가 되지 않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투자자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정상 이윤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강성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겠죠. 예, 그거를 시험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초과이윤, 정보 이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강성은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강성을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정보를 매개로 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워보신 건데,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됐을 때 중강성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죠. 현재 정보만. 근데 모든 정보만 반영이 되어 있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예, 여기는 무난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내용이 또 이렇다는 얘기죠. 들으면 뭐 알 것도 같아요.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돌아서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밖에는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만, 예, 그게 완전하게 여러분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강좌를 놓고 이해가 안 되는 파트를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돌려보는 걸로. 그죠? 예. 그래서 정해진 계획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윤만 존재하냐면요. 예,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요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는 불완전 시장과 예, 할당 효율적, 이 할당적, 이 효율적 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건요.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그랬을 때 요게 같아질 때가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과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가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같도록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2%를 줘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자율을 2% 정도를 준다는 얘기는 얘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제공되는 수익률이 작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도 2%밖에 안 주게 되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데 수익률을 작게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왜곡이 되겠죠. 다 이 시장으로 몰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더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시장에 대한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을 때 예,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정상률만 존재하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도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러면 얘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가 존재하냐면 초과 이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있죠. 예, 요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이 시장도 정상이윤만 남게 되고 그러면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조금 낮았을 때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기 어디 뭐 시골 이런 데 내려가게 되면 시골에 이제 왜 그 어릴 때부터 동창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이제 군청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예, 거기 이제 주변 지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뭐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야,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 좀 떨어진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새로 생기고 여기도 아마 개발이 된대. 라고 이거를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개발이 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캐치한 사람은 알았어. 오늘 막걸리는 내가 살게. 그리고 여기에서 땅을 매입하겠죠. 그러고서 막대한 이윤을 얻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막걸리 한 잔 사주고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같이 저녁마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막걸리 한 잔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커지겠죠. 그러면 초기에는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갔는데,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대가가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얘네 둘의 크기가 같아지면은 결론적으로는 정상이윤밖에는 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시장 형태 얘기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거 다 저기 없고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시험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2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니까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의 형태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 줄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17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하단에 불안전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든가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117페이지 마지막에 지문 5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가치와 이제 정보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게 계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근래 보게 되면요. 한 3, 4년 주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언급이 되니까 내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약성이나 중강성 시장은 정보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근데 강성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미래에 어디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때 100% 확실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이 정보 가치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정보 가치라는 건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 있죠. 여기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라는 건 미래 정보를 기초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분의 이렇게 기대 수익과 확률에 대한 것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대값이 주어지면 더 확산될 수 있는데 통상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만 제시를 해줘요. 일단 먼저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얘가 할인율로 쓰여지는 개념이고요. 미래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하니까 여러분에게 확률값이라는 걸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다 제시하니까 거기다가 대입만 하셔도 되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문제로 확인하기 예제가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요.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이 되면 6천이고요. 개발되지 않을 때는 4천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은 40%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40%일 때 있죠. 이때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를 보게 되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20%예요. 그러면 할인율로 바꿔야 되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들어갈 거고요. 개발이 되면은 6천이래요. 근데 개발이 될 가능성이 40%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되지 않으면은 4천인데 그러면 얘는 60%죠. 왜냐하면 100을 기준으로 얘가 40%면 얘가 60% 되겠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건 제시 다 해주는 거고. 그러면 6천에 40%면요. 6, 4, 24, 2,400이에요. 그죠? 자, 4천에 60%면 4, 6에 24니까 역시 또 2,400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800이죠? 예. 근데 얘를 1.2로 할인하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000 나오겠죠. 이렇게. 20%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100%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100% 개발이 되면요.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왜?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이죠. 대신에 4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계산할 때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냥 6천을 뭐로? 1.2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6천이고요. 1.2로 할인하면 5천 나오죠. 그러면 불확실할 때의 가치가 4천이에요. 그죠? 근데 확실할 때의 가치는 5천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 가치는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초과에는 얻는 개념이죠. 그런데
정보 가치에 대한 부분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의 크기가 같으면 굳이 우리가 정보 비용을 들여서 이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요. 예, 이게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연습 문제 이렇게 풀어봤잖아요. 해보니까 간단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전에 들어갔더니 이런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대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는 2년 뒤를 얘기한 거예요. 2년. 2년이면은 이게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모의 계산이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배운 대로 그냥 이대로만 대입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은 답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조건이나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에서 문제로 또 추후 또 이렇게 보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요령이구나라는 정도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 이제 2장이죠. 124페이지에 가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로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배우실 때요. 여기서 이제 가장 꾸준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지대 이론이에요. 별표 돼 있죠? 예. 근래 한 5년,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매년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하고 이제 지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지대라는 건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있죠. 예, 그거를 줄여서 우리가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예, 이렇게도 얘기해 드렸죠. 이게 영문상에서는 렌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도 써요. 그래서 여기 이론을 낼 때 지대라고 쓰는 적도 있지만 임대료라고 표현해서 나온 적도 한 번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고요. 지가라는 건요. 일정 시점에 토지 가치의 줄임말. 그게 지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 어떤 교과에서 보면은 얘는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얘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 왜냐하면 매 순간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정 기간, 그죠? 얘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절약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 지가라는 것은요.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대 있죠? 예, 이 크기에서 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 할인율의 크기를 갖고 산정할 때 얘하고 얘하고는 비례 관계인데 얘하고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대가 커지면 지가가 그만큼 비싸게 평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나타나는 수익환원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게 지대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면 지대의 고찰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제목은 지대의 고찰인데요. 지대 논쟁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학자들에 따라 틀려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지대를 바라보는 게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고요. 얘가 지대가 아니라 그냥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산비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차이점 뭐냐면요. 일단 얘네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고전학파는요. 이 지대라는 개념이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자본하고는 엄격하게 구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고전학파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 했을 때 이 토지에서는 밀을 생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땅만 있다고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외에 노동과 자본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밀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한 50만 원 주기로 했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밀을 생산해 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이라는 거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100만 원에서 생산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50만 원 주면 남는 게 제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냐면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의 지대라는 게 초과이윤의 성격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요 토지가 아주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밀을 아주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50만 원의 수확이 발생해요. 그런데 고전학파의 논리는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일정한데 150만 원이 생겼으니까 남는 게 50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50만 원이 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는 노력소득이라고요. 그렇죠? 노동을 제공해야지만 또는 경영에 따른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수익이었는데 요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카도가 주장한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보냐면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데 그거를 생산비로 본다 이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정도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이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대 논쟁에 대한 것이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125쪽에 있는 지대 논쟁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그거는 리카도하고 또 마르크스의 내용을 정리할 때 우리가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5쪽에는 전통적 지대론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는 해놓으시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건데 시험은 일단 이 전통적 지대론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